안녕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아들은 호러미드, 즉 공포를 유발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따뜻한 감성이란 걸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낳은 자식인데도 가끔은 그 아이가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만을 중시하는 아이였어요. 어떤 일을 겪어도 울지도 웃지도 않고 늘 차갑고 이성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친구와 싸우면 화를 내고 속상해하지만 제 아들은 싸울 시간에 책 한 페이지 더 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공부 하나만큼은 타고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담임 선생님이 내 교직 생활 10년 동안 올 만점 받은 학생은 내가 처음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완벽한 성적을 유지했죠. 하지만 그런 성적과는 별개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도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며 쌀쌀맞게 굴었고 점점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로서 그런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 아이는 혼자가 편한 걸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 어차피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 거지. 친구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인생에서 정치인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삭제한 채 오직 이득과 손해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아이. 그게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무난하게 서울대 경제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공부를 강요한 적도 없었고 학원을 보내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달성했죠.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아들은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대단하다고 했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학생이었겠죠. 성적은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직선적인 태도 때문에 친구는커녕 팀 프로젝트조차 혼자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친구 좀 사귀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시간 낭비야. 그럼에도 요즘 같은 시대엔 성과가 중요하니까요. 여러 대기업과 증권사에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결국 아들은 자신이 관심 있던 투자 관련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고 손이 저려왔습니다. 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병원을 찾아갔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말초신경병증.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치료법도 없고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가 만든 약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값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시간 모아둔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돌려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일하고 생활하기 바빠. 엄마 몸은 엄마가 챙겨야지. 일단 내가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 지금은 못 도와줘. 엄마 삶은 엄마 거고 내 삶은 내 거야. 최대한 버텨보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말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는 내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넌 대체 어떤 삶을 원하는 거니?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 그럼 안 되겠다 싶으면 말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야근이 잦고 업무 강도가 높아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일을 맡기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 상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그토록 감정을 배제한 채 살아가면 과연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애가 집에 오겠다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라도 제 병이 걱정되어 찾아오는 걸까? 한 가닥 기대를 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당연하다는 듯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동산, 주식 투자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만큼의 데이터를 쌓았어. 회사 다니면서도 내가 세운 투자 계획을 시험해봤는데 수익률이 100% 넘었거든. 이제 더 이상 월급쟁이로 살 이유가 없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 거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사를 그만두는 건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불황에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최소한 직장은 유지하면서 병행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맨날 걱정. 엄마는 나를 못 믿어. 난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그냥 지켜봐 줘. 그렇게 아들은 퇴직금을 포함해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전부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자기 자취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식사도 대충 때우며 온 신경을 투자에 쏟아붓더군요. 집에 찾아가 보면 방 안에선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때때로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엄마 약값은 내가 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드디어 아들이 돈을 벌었구나. 적어도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겠지. 어렵게 살면서도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지난 날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다. 아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개월 뒤 아들이 자취방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겠다고 한 적 없는 애가 갑자기 짐을 싸서 온 거죠.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냥 있어도 돼. 그 후 아들은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야윈 얼굴과 핏기 없는 손을 보면서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투자에 실패했다는 거요. 아들은 집에 들어온 뒤로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씻지도 않은 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눈은 퀭하게 꺼지고 몸은 점점 말라갔어요. 아들,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됐어. 엄마 신경 쓰지 마. 아들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눈을 걸어 잠그고 나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제 앞으로 카드를 던졌습니다. 엄마 약값 여기서 결제.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에 쫓기는 듯한 자신을 낭떠러지 끝에 몰아넣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너 괜찮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하면 돼. 아들의 말은 늘 그랬듯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달랐어요. 말투는 여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에 미쳐가고 있다는 걸.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자 아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뭔가를 내리치는 소리,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 이론상 내 수익률이 이게 아닐 텐데 뭔가 잘못됐어. 말이 안 된다고. 어휴, 저 멍청이들 때문에 다 망했어. 처음엔 그냥 혼잣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고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약값 안 내줬으면 지금쯤 3억은 벌었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엄마 약값만 없었어도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투자 기회를 다 놓쳤다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의 짐이 된 걸까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 맞을까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내 엄마야. 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하지만 아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화가 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아, 모르겠다. 그냥 다 엉망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만해. 지금이라도 투자 같은 거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평범하게 살아. 돈이 다가 아니야. 아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해칠 것 같은 표정으로. 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 좋던데 등산이나 갈까?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웬 등산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려는 걸까요? 엄마,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경치도 좀 보자. 너무 집에만 있으면 병 더 안 좋아질 거 아냐.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 아들도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변화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그런지 기분이 묘하더군요. 아들은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아들이 갑자기 반대쪽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자. 저쪽이라면 길이 없는 곳인데 절벽이 있는 쪽인데 아들. 저쪽은 위험해. 길도 없잖아. 아, 그냥 여기가 조금만 더 가면 돼. 사람 없는 곳이 훨씬 좋아. 엄마도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 그때 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올라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원래 이성적인 거 알지?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솔직히 엄마를 계속 모시고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약값 때문에 투자할 돈도 부족했고 결국 이 선택이 최선이야. 아들. 너 지금 무슨... 그 순간 아들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공중으로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면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그리고 엄마, 나도 바빠. 엄마, 몸은 엄마가 챙겨. 그 차가운 목소리까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니, 이 괴물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이대로 죽는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환자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 근만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어요. 겨우겨우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눈을 깜빡이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사고? 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 했지만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반응이 조금씩 좋아지셨고 드디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내가 몇 달 동안이나 여기 있었다고?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지금은 근육이 퇴화된 상태라 움직이기 어려우시답니다. 천천히 재활을 하시면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고, 그 말에 맞물리듯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 원래 이성적인 거 알지? 이 선택이 최선이야. 엄마 때문에 10억을 손해봤어.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모님,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이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경찰에서 아드님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사가 내미는 서류를 보고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류에는 생명보험 가입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저, 수익자 제 아들. 아들의 계획 그게 다 돈 때문이었어? 사고 당일 아드님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등산을 갔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내려가겠다고 해서 헤어졌다.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연락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실족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드님은 사고 전날 어머니의 생명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 이 괴물이 처음부터 날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야? 아드님은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죠.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형사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사모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아니, 날 절벽에서 밀어버린 괴물.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마치 회사 미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병실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깨어났네.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식 웃더니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지? 사실 난 엄마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뭐? 솔직히 계산해봤을 때 엄마를 계속 모시고 사는 건 내 인생의 리스크였어.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리스크? 그래, 엄마가 계속 병원비를 쓰면 나는 자본을 굴릴 수 없고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손해가 발생해. 아들은
마치 주식 전망을 분석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결론이 나오더라고. 엄마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는 늘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근데 이건 단순한 수치 문제야. 난 감정을 배제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 멱살을 잡고 내 목을 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감정적인 판단이겠지?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감정 소모하지 마.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엄마 계좌에 있는 돈 절대 건드리지 마. 뭐? 엄마 지금 돈 많잖아. 그거 내 투자금으로 굴려야 하니까 괜한 짓 하지 말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를 엄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아니, 엄마가 너무 감정적인 거야. 그래? 그럼 감정적인 엄마가 이제부터 뭘 할지 두고 봐. 저는 형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를 고소하겠습니다.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냥 사회에 해를 끼치는 괴물일 뿐이야.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아들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래. 너를 이대로 두는 게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니까. 아들은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때 형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엑스 SC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아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나오면 그때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사들은 아들을 데리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 아들이 체포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아들은 살인, 미수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계좌에 수백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정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혼수 상태에 있던 동안 아드님이 사모님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수백억 원을 벌었다가 또 수백억 원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삶을 포기한 피해자도 있었고,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제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이잖아요. 엄마가 날 위해 투자금 좀 보관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구나. 재판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키운 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괴물을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돈만 나한테 줬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마지막까지 그 아이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들에게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제 계좌에 남아있던 수백억 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출소한 뒤 다시 저를 찾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그 돈을 전액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삶을 포기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제 몫으로는 단 하나의 금액만 남겼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돈, 그리고 내 치료비.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더 이상 괴물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나로서 이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